오늘날에는 대중교통, 상점이나 은행 또는 다른 사람의 녹화 영상 배경 등에서 우리의 움직임 대부분이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 맵스도 있는데 이 서비스는 때때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가장 평범한 순간들까지 포착하곤 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구글은 일상생활을 하는 범죄자처럼 불안하거나 기이한 장면을 포착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희와 함께 구글 맵스에 포착된 살인범 3명의 사례를 살펴보시죠. 조키모 가미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텐데요. 1980년대에 이탈리아 국적의 그는 마약 밀매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시칠리아의 아그리젠토 동쪽에 위치한 캄포벨로 디 리사타라는 마을에서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여겨졌으며 이 조직은 시칠리아 마피아인 코사노스트라의 분파였습니다. 이 조직은 해당 마피아에서 분리된 후 세력을 키웠고 두 조직 간의 갈등은 매우 치열하고 폭력적이어서 1990년대 한 차례 충돌에서는 2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가미노는 살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의 레베비아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2002년 6월 26일 당국은 그가 TV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촬영팀이 도착해 혼잡한 틈을 타 교도소 출입문을 그냥 걸어서 나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미노는 이후 도주했습니다. 2014년 그는 걸석재판에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가미노는 거의 20년 동안 도주 생활을 이어갔지만 2021년 이탈리아 당국이 구글 지도에서 한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단순한 스냅샷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근처 갈라파가 마을의 작은 식료품점 밖 거리 모퉁이에서 두 남성이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사관들이 어떻게 그 이미지를 발견하고 가미노를 추적했는지 정확한 경위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가미노와 사진 속 가게가 연관이 있음을 밝혔고 그 가게를 조사했을 때 그 남자가 실제로 그곳에 있을 줄은 예상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당국은 그 남자가 정말로 가미노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가미노의 나이는 61세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비슷한 키와 체격임을 알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그 가게가 몇 년 전 문을 닫은 식당과 같은 전화번호를 쓰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식당의 소셜미디어 페이지는 여전히 온라인에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오븐 옆에 서 있는 식당 셰프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가미노의 오래된 사진에 노화 예측 기술을 적용해 본 결과 그 셰프가 현재의 가미노와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스페인 당국에 연락한 후 가미노는 2021년 12월 17일 길을 걷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때 어떻게 나를 찾았죠?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10년간 가족에게 전화한 적 없어요. 수사관들은 그가 체포된 후에야 그가 마누라는 이름으로 지내며 이탈리아에 있는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고 스페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심지어 결혼까지 했어요. 가미노는 결국 남은 형기를 복역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송환됐습니다. 멕시코 톨루카의 폰시아노 디아스 136번지 2019년 구글 지도에는 집 앞 위층 창문 중 한 곳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별로 흥미롭지 않거나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창문에 서 있는 사람은 사실 털루카의 괴물로 알려진 무자비한 연쇄살인범 오스카 가르시아 구스만입니다. 구스만의 어린 시절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1990년경에 태어났으며 자신이 학대가 심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당국에 자신이 어릴 때부터 죽음과 살인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연쇄살인범들의 지능을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많은 범죄자들과는 달리 구즈만은 동물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개와 고양이를 포함해 여러 마리의 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웠습니다. 체포 후에도 그는 계속 반려동물 안부를 물었습니다. 심리학자인 페기 오스트로스키 박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스만은 자신을 동물들의 보호자로 여기고 있었으며 동물들이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일종의 권력욕을 충족시켰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구스만이 사이코패스이자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웃들은 그를 조용하고 다소 외톨이처럼 보였던 남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종종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으며 범행 당시 심리학 학위를 취득하는 중이었습니다. 구즈만의 첫 번째 희생자는 그의 친아버지였으며 그는 겨우 16살 때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카고 트리뷴을 포함한 여러 출처에 따르면 구즈만은 감옥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검찰도 그가 그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구즈만은 모니카 차베스라는 10대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 토마스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즈만은 2012년에 오슬로 테펙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모니카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때 22살이었을 것입니다. 모니카를 만난 후 구즈만은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의 침실 물건을 뒤지기 위해 집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니카의 아버지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토마스에게 들키자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토마스는 여러 차례 칼에 찔렸지만 마지막 일격은 도끼로 가해졌습니다. 구스만은 모니카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에 머물렀고 그녀가 돌아오자 그녀를 제압한 뒤 자신의 집인 폰시아노 디아스 136번지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2주 동안 산채로 붙잡혀 있으면서 성적 학대와 고문을 겪었습니다. 구스만은 그녀의 생일 이틀 전에 그녀를 때려 죽인 후 시신을 토막낸 뒤 멕시코시티의 협곡에 유기했습니다. 2017년 3월 24일 27세의 톨루카 대학교 학생 아드리아나 곤설랄레스 에르난데스는 집을 나선 후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구스만과 교제 중이었으며 며칠 전 가족에게 그를 남자친구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소름 끼치게도 아드리아나를 2018년 2월까지 살아있게 두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구스만의 다섯 번째 희생자는 마르타 파트리시아 페티 나바소텔로로 25세의 학생이었으며 2019년 2월 9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실종되기 몇 달 전, 그녀는 가족에게 자신이 누군가에게 스토킹당하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고 검은 트럭을 모는 누군가가 여러 번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구스만의 이웃 중 한 명이 패티의 어머니였으며 당국은 그를 통해 구스만이 25세의 패티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구스만은 패티를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며칠 동안 감금된 채 있다가 살해당했습니다. 23세 제시카 하라밀로는 구스만의 마지막 희생자였습니다. 그녀는 심리학과 학생이자 한 아이의 엄마였으며 2019년 10월 24일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그날 부모님이 수업이 끝난 후 데리러 갔을 때 그녀가 대학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께 외출한다고 전화했습니다. 몇 분 뒤 그녀는 문자로 "걱정 마세요. 오스카랑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시카의 부모님은 그녀가 10개월 된 아기의 아버지이자 이미 헤어진 오스카와 함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스카 구즈만이 아니라요. 하지만 그날 밤 제시카가 집에 오지 않고 부모님 전화도 받지 않자 부모님은 불안해졌습니다.
제시카의 오빠는 그녀의 구글 계정으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비아산틴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차를 타고 그 지역에 도착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이웃이 폰시아노 디아거리 136번지를 확인하라 했습니다. 그곳엔 검은 옷을 입는 수상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여성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고 부모님께 구스만에 대한 자세한 인상착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제시카가 이야기했던 같은 반 친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여러 번 제시카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지만 그녀는 매번 거절했다고 합니다. 제시카는 그가 그 후로 자신을 스토킹하기 시작했다고 믿었고 결국 그를 피하기 위해 다른 대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가족이 구주만의 집 문까지 갔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 일부는 경찰에 갔고 다른 사람들은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느렸고 판사는 구주만 집 수색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나흘 뒤인 10월 28일 구주만은 당국에 자신과 제시카가 성적 관계를 맺는 친구 사이였으며 24일에 만났지만 함께 피자를 먹은 뒤 제시카가 아기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침내 10월 30일에 수색영장을 받았습니다. 구주만 집에서 제시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목이 졸려 몇 시간 전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살인범의 흔적은 없었고 그는 이미 도시를 떠났습니다. 몇 주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국을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주만은 오래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2019년 12월 6일 멕시코시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한 후 그의 위치가 추적되었습니다. 2021년 구주만은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시카 등 2건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후 아버지 살인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총합하여 그는 2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 7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플루터 드라이브에서 뒤에 트레일러가 달린 흰색 트럭이라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트레일러에 부착된 보관함에 키스 컨스트럭션 .net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과 트레일러 사이에는 악명 높은 살인범 이스라엘 키스와 그의 어린 딸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키스는 1978년 1월 7일 유타주 리치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다소 고립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홈스쿨링을 받았고 집에는 수도나 전기가 없었으며 그의 가족은 백인 우월주의적 가치를 내세우는 기독교 교회에 다녔습니다. 청년 시절 그는 불을 지르거나 총을 훔치고 심지어 가족 고양이를 포함한 동물들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슴의 배를 가른 적이 있다고 인정하며 당국에 심장이 뛰는 건 모든 사냥의 따위라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 때문에 그는 동료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고 함께 절도를 저질렀던 친구들조차도 그의 살인 욕구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익힌 기술 중 하나는 목공이었고 이 기술은 결국 그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건설 회사를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8년 키이스는 뉴욕으로 이사해 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외톨이였고 주말마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1년 전 그는 오리건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했으며 나중에 원래는 그녀를 죽일 계획이었지만 자신이 너무 소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폭력적이지 않았어.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어. 키이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2000년 키이스는 워싱턴주의 마카 보호구역에 살고 있던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2001년에 딸을 낳았습니다. 명예 제대 후 키이스는 그 여성과 함께 살며 마카부족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헤어질 때까지 6년간 일했습니다. 그는 딸과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에서 키이스는 키이스 건설을 시작했고 그는 대체로 유능하고 성실한 일꾼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상호작용했던 몇몇 여성 고객들은 그가 짧은 표정 변화와 기분의 변화를 보여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상했습니다. 키이스의 범죄 경력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전국 곳곳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연쇄살인범들과 달리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그의 피해자들은 특정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공원, 묘지 또는 캠핑장에서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말했으며 그들은 종종 우연히 마주친 무작위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선택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만 목격자도 사실상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발각을 피하기 위해 키스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주변을 살펴보고 살인 도구를 근처에 묻어두었다가 범행 전에 그것을 꺼내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를 때 항상 휴대전화를 꺼두었고 무언가를 구매해야 할 때는 언제나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키스는 딸이 태어난 이후로 자신만의 규칙을 세워 부모나 아이는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은 그 이후로도 이 주장에 회의적이었고 실제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또한 군 복무 중에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강간을 시도했다고 수사관들에게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는 여러 가정집과 은행을 털었으며 텍사스의 한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키스는 약 11건의 살인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3건만 자백했습니다. 2011년 6월 8일 그는 윌리엄 빌 커리어와 그의 아내 로레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모든 정황상 그는 그들을 이상적인 희생자로 여겼습니다. 집에는 아이도 개도 없는 성인 2명이 살고 있었고 집에는 차고도 딸려 있었습니다. 그는 2사람을 결박한 뒤 버려진 농가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빌은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로레인은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키스는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껴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살인들은 치밀하게 계획됐습니다. 키스는 시카고로 비행기를 탄 후 차를 렌트해 1000마일 운전해 그 부부가 살던 버몬트로 갔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2년 전에 그 지역에 숨겨두었던 살인도구 세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뒤 그는 그 키트를 뉴욕 페리시빌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키스의 가장 악명 높은 범죄는 18세 사만다 코엔의 살인이었습니다. 사만다는 앵커리지의 커피부스 직원이었으며 2012년 2월 1일 그녀가 납치되는 소름 끼치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키스는 다음 날 그녀의 소지품을 훔치고 사망 전에 성폭행한 뒤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키스는 그녀의 시신을 자신의 뒷마당에 있는 창고에 숨겨두고 보관했습니다. 2주간 사만다 시신이 남아있는 동안 키스는 가족과 휴가를 갔습니다. 그가 돌아온 뒤 키스는 사만다의 얼굴에 화장하고 낚싯줄로 눈을 꿰매어뜨게 한 뒤 그녀의 시신 자세를 잡아놓았습니다. 그 후 키스는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일된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 신문을 들고 사만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후 키스는 사만다의 가족에게 3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사만다의 시신은 이후 해체되어 마타누스카 호수에 유기되었지만 나중에 FBI에 의해 유해가 수습되었습니다. 키스는 2012년 3월 13일 텍사스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한 카페 주차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차량이 사만다 코엔의 몸값이 수거될 때 CCTV에 포착된 차량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량 내부에서 수사관들은 사만다의 지불카드와 휴대전화 그리고 밝은 잉크로 얼룩진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금은 은행 강도 사건에서 나온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키스는 구금 중 처음에는 경찰에 협조했지만 그의 이름이 언론에 공개되자 협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딸이 비난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방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가 성장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녀는 이제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걸 못 볼 겁니다. 저는 그녀가 이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성장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키스는 2012년 12월 2일 재판을 기다리던 중 앵커리지 교정 복합시설에 수감되어 있던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